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안에서 실종됐던 선원 2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오늘만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가운데 나머지 선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까지 찾아가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비판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의원은 유난연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오늘 일정을 취소한 채 자맹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적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을 추진하면서 의석수로 힘자랑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가 통보한 잦은 철거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철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서울시는 2차 개고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소멸된 화물안전운임제 대신에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대기업인 화주의 책임이 사라지고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돌리게 될 것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 튀르키예와 인접국 시리아에서 200명 가까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이 많아서 희생자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져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공사장 운영도 단축됐습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한 달가량 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른바 윤안 연대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반감을 드러낸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포함해서 주말 거친 전국 속보로 확인하고 오늘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 천하람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정찰 풍선 문제로 미중 갈등이 험악해지고 있고 미국 내에선 정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풍선의 정체도 곧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태는 진정될 수 있을지 잠시 후 분석하겠습니다. 네, 목포 청보호 전복 사고 속보도 잠시 뒤 현장 연결해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안 의원 행보에 격노하며 당에 엄중 경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엄중 경고 전에 어제 대통령실 이진복 수석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면담한 뒤에 취재진을 만나서 안 의원을 언급한 거죠? 네, 이 수석은 국회를 찾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른바 윤안연대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을 더는 당무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습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려는 안 후보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석의 국회 방문은 윤 대통령의 지시가 바탕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안 의원에 대한 엄중 경고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 수석이 국회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 의원과는 오랫동안 여러 사례가 축적돼 가까이 함께할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윤안연대, 윤핵관 등의 안 의원의 발언에 화가 많이 난 것은 물론 안 의원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있을 거라고 부연했습니다. 일각에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당무 개입이 아니라 경선의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당무 개입을 막기 위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인 심평 변호사가 안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윤 대통령이 탈당하거나 정계 개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언급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가 SNS에서 엄청난 스캔들이라고 지적하는 등 여권에서 설전이 벌어졌지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기현 의원은 신 변호사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정리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신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라며 이를 두고 또다시 대통령을 거론하는 건 대통령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렇게 유난 연대 등의 발언으로 대통령실의 비판을 받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곧바로 국회 제출까지 마쳤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안철수 의원 일정 취소 이후 국민의힘 전반적인 분위기 알려주시죠. 네, 일단 유난연대 등 발언으로 어제 대통령실로부터 직접적인 비판을 받은 안철수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출연 이후로 예정된 일정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안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동격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유난연대라는 말도 앞으로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뜻도 변함없다면서 전략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선 당내 경선에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윤심을 결혼해서는 안 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그래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후보들이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고. 이러한 가운데 오후부터 인천 당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도 안 의원을 향해 당내 분란을 일으켜서 국정 운영 동력에 차질을 줘선 안 된다고 비판했는데요. 과열된 양상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간신배 등 악의적인 조롱은 대통령에게 침을 튀기는 거라며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100% 동지들에 의한 선거입니다. 거기에 무슨 윤핵관이니 간신배니 이런 악의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동지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비대위원장 발언에 이준석 전 대표는 간신배라는 표현이 불편한 건 간신배뿐이라고 지적했고 친이준석계 당대표 후보인 천하람 춘천갑 당협위원장도 용어를 막는다고 국민 불만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거들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용어를 막는다고 해가지고 저희 당을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간신배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신배를 간신배라고 부르지 그럼 도대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네, 간신배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라고 말한 천하람 후보가 지금 마이크를 차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또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에 나섰죠. 네, 오전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을 결정하고 탄핵소추안 국회 의안과 제출까지 곧바로 마쳤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의원 압도적 다수가 탄핵에 동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치외 법권으로 여겨왔던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게 국회 다수당의 도리라며 탄핵 인용도 자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배와 함께 이런 파면에 따른 손익 비교 형량을 봐서도 이것은 우리로서는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까지 저는 판단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정치를 희화화하고 있다며 이 대표부터 정치적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직무상 위법도 없이 탄핵하자고 한다며 기각으로 인한 후폭풍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상민 장관이 지른 것입니다. 169석으로 탄핵소추안이라도 통과시켜서 이상민 장관의 직무라도 정지시켜 보겠다는 속셈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정부 질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치 외교 등 각종 분야에서 여야의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방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 토요일 민주당 장외 집회를 이재명 방탄용 검찰 압박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의 구속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를 구속 수사하시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혐의를 덮으려 했던 민주당 의원들 공범 아닙니까? 반면 민주당에선 정청래 의원이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며 맞섰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사건을 뭉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실이 많이 나서 집사람이 증권사를 옮기고 선수 이 씨와 절연했다.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검찰에서 지금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관련 의혹과 천공의 대통령실 관저 결정 개입 논란 등으로도 강대강 대치가 이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통화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지난 2019년 1월 17일에 자신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발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며 명색이 부지사가 그날 그런 전화를 바꿔줄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했고 일부 언론은 해당 시점을 2019년 1월 17일로 지목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딸 조민 씨가 자신은 떳떳하다면서 직접 얼굴을 공개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씨는 오늘 방송된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4년 동안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자신의 가족을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 전 장관의 선고 결과에 대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와 가족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다시 국민의힘 얘기로 돌아와서 한 달여 남은 전당대회, 그야말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두 양강 구도를 흔들 수 있을까요?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네, 이제는 당대표 후보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네. 원래 YTN에서 전국 평론하셨는데 저야 뭐 거의 YTN 네. 식구라고 봐야죠. 네, 입장이 바뀌셨는데 어떠세요? 아까 뉴스에서도 나오고. 네, 아니 뭐 저는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YTN에서 또 이렇게 패널로서 활동했던 경험들이 제가 이런 어떤 당 대표 선거에도 잘 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뭐 바탕이 된 거 아닌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 질문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럼요. 뭐 질문을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변수라고 표현했는데 자, 지금 전당대회에서 천하람 변수 누구에게 가장 위협이 될까요? 안철수 후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구도 자체가요, 약간 친윤 비윤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조금 이상하다면 이상한데요. 저는 구도는 사실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상 유지냐, 혁신이냐. 그런데 저는 안철수 후보는 비윤 후보일지는 몰라도 혁신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안철수 후보 뭐 혁신하는 거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윤핵관 편 잘 들어가지고 주류 후보로 가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친윤 딱지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네. 보면은 그러니까 비윤 구태 후보입니다. 조금 쉽게 좀 세게 말하자면 비윤 구태 후보. 네. 그러니까 뽑아줄 이유가 저는 어디에 있는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래도 변화와 혁신을 말하는 유일한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단순히 변수인 것이 아니라 네. 저희 전당대회 그 자체의 수준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국민의힘 자체의
어떤 미래를 열어내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서 이번에 출마했습니다. 네, 산술적으로는 천하람 후보의 등장이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할 거란 해석이 있었는데 그건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 네.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2주 전에 연휴 때 그야말로 패널로 여기 나오셨을 때 그땐 최고위원 하마평에서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시점에 대표를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던 시점이었던 건가요? 네, 제가 약간 좀 그 큰 도전을 네.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도 당대표 선거도 생각이 있었고 네.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제 주변에 계시는 좀 이제 정치 전문가분들이나 제가 믿고 네. 이렇게 상의할 만한 멘토 같은 분들한테 혹시 나경원, 유승민 두 분 다 안 나온다면은 네. 제가 조금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걸 좀 상의를 하고 있었고 예. 물론 나경원, 유승민 두 분이 다 안 나오는 일이 설마 있겠나 싶었는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제가 뭐 김기현, 안철수 두 분 다 뭐 개인적으로는 당의 선배님들이고 훌륭한 분들이시겠지만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답답해 보여가지고 너무 그냥 과거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서 네. 그냥 답답하면 제가 뛴다, 그냥 내가 직접 뛴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안 나온다면의 전제는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로 만약에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조금 애매합니다만은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사실 어찌 됐든 좋든 싫든 개혁 보수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분입니다. 예. 그분이 나왔다면은 제가 개혁 후보, 혁신 후보라고 하는 그 포지션을 온전히 좀 가져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예. 그랬다면 제가 출마를 결심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결심했더라도 이 정도의 주목을 받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당 대표를 선회한 배경까지 포함해서 조금 전에 천 후보께서 멘토 혹은 네. 상의하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아마 이준석 전 대표도 들어가 있겠죠. 자,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준석 대표도 저한테 그 출마를 강하게 권유했던 건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날 상황이 좀 재밌었던 게 그날은 언제죠? 유승민 전 대표가 안 나오겠다라고 한 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부터 고민을 해서 사실 출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연락했던 사람은 김용태 저희 최고위원 후보였어요. 예. 사실 저랑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는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런데 비슷한 또래의 정치 경력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제가 당대표 도전하는 게 그 김용태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 약간 언짢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김용태 후보에게 혹시 내가 당대표 도전하면 좀 그러냐, 혹시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냐라고 물었더니 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지금 전당대회 자체가 어떤 변화나 뭐 미래, 혁신 이런 게 다 상실돼 있는데 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뛰면 얼마나 좋냐고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얘기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전화 왔더라고요. 막 지금 해야 된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네. 엄청 설득을 해서 저도 속으로 아니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강하게 권유를 했고 뭐 그렇게 했던 거 맞습니다. 그럼 이 전 대표 권유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네. 후보님의 결정이 먼저였고.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전 의원을 포함해서 두 사람의 불출마가 계기가 되어서.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꼭 그 두 분의 불출마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희 전당대회 나오고 나서 저희 당의 의원분들한테 이런저런 응원 전화를 꽤 많이 받습니다. 네. 좀 약간 슬프게도 대놓고 도와주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천하람이라는 후보가 나타나서 너무나 다행이다. 네. 안 그랬으면 전당대회가 진짜 재미없이 서로 누가 뭐 친윤 해바라기 경쟁 잘하나 뭐 누구랑 밥 먹었냐 뭐 이런 식으로 갈 뻔했는데 네. 그래도 조금은 좀 노선이 다른 후보가 나와가지고 토론이라도 좀 재밌어지겠다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실제 뭐 제가 그냥 흥미거리나 변수로 나온 게 아니라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실제 그때 상황 자체가 이거 막 누구랑 친하다, 내 캠프에 현역이 몇 명 와 있다, 뭐 이게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돼서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 솔직히 컸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준석 전 대표 모습도 나갔는데 요 얘기만 하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번에 최고위원 후보까지 포함해서 이를테면 이준석 계로 이제 분류가 되다 보니 뭐 노골적으로 이준석 아바타라는 시각도 있는데 오늘 나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담을 이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좀 털어내실 건가요? 아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뛰어넘겠다고 하더라 뭐 이런 말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네. 당연히 뛰어넘어야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이준석 아바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무리하게 뛰어넘겠다고 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패착이 되고 좀 우스워지는 것이거든요. 예. 저는 새롭게 등장하는 특히 젊은 정치인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러운 네.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뭐였습니까? 박근혜 퀴즈였죠.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한 후에는 유승민 퀴즈였습니다. 네. 근데 유승민 퀴즈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지고 체급이 커지니까 유승민 개가 됐거든요. 근데 본인이 전당대회 국면을 통해 가지고 대구에서 탄핵의 강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고 당대표까지 당선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이준석을 유승민 개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저도 그 과정을 똑같이 밟아 나가고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준석이 체급이 더 높고 뭐 천하람은 신인이니까 둘의 상하 관계가 있겠거니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저희는 뭐 대등한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걸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저는 저 천하람이라는 정치인이 이준석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정치인이다라고 하는 걸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SNS 보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거의 실시간으로 천하람 위원장의 어떤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던데 네. 단도직입적으로 자 부담스럽다 아니면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떠신 입장이십니까?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예. 저는 진중권 교수의 그 표현도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천하람이라고 하는 후보의 어떤 성과, 스코어가 단순히 천하람의 스코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개혁 세력의 스코어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기 때문에 저 천하람이의 스코어가 최대한 우리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지지자들의 그 열망을, 정치적 에너지를 잘 담아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혹시 이 방송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모르죠 뭐. 예. 자,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천하람 변수는 안철수 의원 후보한테 위협적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문병호 전 의원이 천하람의 출마는 안철수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산술적인 어떤 의미에서 결선 투표까지 고려한 좀 발언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정치 패널로 분석한다면 네. 저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패널로 잠깐 빙의해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천하람이 출마하게 되면은 일단 투표하는 당원 자체가 늘어납니다. 모수가 늘어나요. 그러면은 김기현 의원이 과반을 획득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예. 그리고 과반 획득 못한다고 하면 안철수, 천하람 중에 누가 올라가든 컨벤션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치적으로 천하람의 출마라는 게 안철수나 천하람 중에 이기는 사람에게 유리한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안철수 후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정치공학적인 패널적인 시선에서의 분석이 아니고요. 예.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비윤이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표, 유승민 전 대표의 표 반사체로 흡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 개혁 사실 없거든요. 새 정치를 이야기하던 안철수 의원의 모습은 저는 조금 과거로 간 거 아닌가, 과거의 것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다라면은 천하람이라고 하는 개혁 후보 최선책이 나타났다면 이 안철수 후보에게 잠시 가 있던 그 표심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저랑 완전 스탠스가 다르거든요. 거기는 네. 완전 윤핵관 껴안고 윤심 그 브랜드 독점해가지고 가겠다라는 거니까 그 표의 이탈은 상대적으로 적겠지만 네. 아마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 거듭될수록 꽤 피해를 보실 피해는 아니죠. 뭐 그 지지층 본인 거는 아니니까요. 네. 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네, 그럼 여론조사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천하람 후보가 포함된 첫 여론조사 결과인데 일단 8.6%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뭐 두 자릿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뭐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크호스 천하람의 등장으로서는 최고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여론조사 나올 때 한번 잘 보십시오. 예. 모든 분들의 관심이 천하람이 황교안 후보를 꺾을 거냐에 맞춰질 겁니다. 꺾는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신인이고
당선된 경력도 없는 천하람이 네. 대통령 권한대행 출신의 당대표 경력이 있는 황교안 대표를 꺾었다고? 그게 또 한 번의 바람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안철수 두 자릿수 돌파하고 점점 올라간다면은 네. 저는 분명히 이번 선거에서 제가 단순히 변수 정도가 아니라 폭풍이 될 거다.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당심 1위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후보의 이를테면 구애가 적극적인 좀 분위기인데 두 번이나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자, 네. 상대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행보를 포함해서 나 전 의원의 어떤 분위기까지 오늘 같은 경우는 초선 의원 10명도 다시 찾아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 연판장 돌리고 사과하는 것은 조금 더 진일보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는 진짜 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가가지고 손잡자 하는 거는 제가 비판도 했습니다만은 좀 이거 학폭 가해자 논리 아니냐. 이거 그냥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피해자인 네가 그냥 참고 오히려 너가 먼저 손 내밀어라 거의 그런 식이어가지고 제가 이거는 잘못된 우리나라의 문화거든요. 정치인이라고 하면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걸 더 강화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제가 실제로 그 학교폭력 자치위원도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세게 얘기했는데 어찌됐든 연판장을 사과하는 것 자체는 조금 더 진일보하긴 했는데 네. 지금같이 엄혹한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나경원 전 의원 솔직히 압박 안 느낄까요? 저는 아직 전당대회 좀 오래 남았잖아요. 네. 김기현 의원 이렇게까지 조급해야 됩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하고 스스로 먼저 입장을 밝힐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는 사진도 하나 좀 가져와 봤어요. 아, 어떤 사진이죠? 네, 제가 네. 지난번에 더글로리 그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 작가님이 다른 사진도 하나 좀 골라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골라봤는데 네. 이게 잡힐라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천하람 후보 당협위원장이 갖고 네. 온 사진입니다. 네.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멈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그 예. 학교 폭력 방지 캠페인 같은 건데 멈춰 이렇게 하는 건데 약간 별로 이게 효과가 좀 없어 보여가지고 네. 좀 이렇게 좀 놀림감이 돼서 밈화가 된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와 지금 네. 찾아간 초선 의원분들에게 일단 좀 멈춰라.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에게 시간과 공간을 조금 열어줘라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조급함의 어떤 행보다. 그렇죠. 김기현 의원이 조급해 보인다. 그럼요. 대통령실에서 안철수 후보를 때려주니까 안철수 후보가 크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기현 후보 캠프가 조금 무리수들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천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날 계획이 있나요, 혹시? 저는 먼저 만나시겠다고 하면 만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제안하진 않겠다. 네, 찾아가고 이런 건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거는 저는 저희 당이요. 일단은 어느 정도는 나경원 전 의원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경원 전 의원을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는 당이 아직도 나 전 의원을 괴롭히고 있다고. 저는 2차 가해, 3차 가해라고 봅니다. 예, 2차 가해, 3차 가해라고 천하람 후보가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오늘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아까 관련 뉴스를 또 유심히 보던데 천하람 후보께서도 대통령실에 지금 거듭된 경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은 1호 당원의 의견 개진은 당연하다라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유난연대를 이런 말을 쓰지 않겠다면서 지금 일단은 행보를 밝혔습니다. 네. 1호 당원이 의견 낼 수 있다, 뭐 좋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실에 계시는 참모분들이 네. 대통령께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사람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직구로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소화될 수 있는 형태로 조금 순화해가지고 변화구로 던져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대통령께서 안철수 후보에게 화가 났다, 내 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다면은 그냥 그걸 좀 돌려가지고 직접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인상을 드리지 않도록 대통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충분히 당원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순화를 한다든지 뭘 해야지 바로 직구로 던져버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얼마나 좀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세게 비판하고 있고 뭐 경쟁하는 관계입니다만은 네. 이거는 좀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아니 유난연대 쓸 수도 있죠. 그만큼 대통령을 존중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이름을 먼저 넣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 대통령실에 계시는 참모분들도 좀 이 순화하거나 이 톤 조절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세다 싶으면은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대통령의 직설적인 화법을 순화하지 않은 점 문제 삼으셨는데 네. 안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아니 안 했든 못 했든 그건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참모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아무리 본인이 메시지를 내시고 싶어도 냈는데 대통령에게 해가 된다, 국정 운영에 저해가 된다고 하면 네. 무릎을 꿇고 직을 걸고라도 막아야 돼요. 대통령이 원하니까 다 한다. 그게 무슨 참모입니까? 그건 그냥 뭐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네. 그럴 사람이면 왜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을 대통령실에 놔야 된다라고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을 대표해가지고 선택된 소수로 대통령실에 있는 거라면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때리고 싶다면 차라리 나를 때려라 이런 발언도 그러니까요. 했더라고요. 예.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보십시오. 안철수 후보가 어찌 됐든 단일화의 주역이었잖아요. 네. 대통령도 그때는 안철수 후보를 엄청 추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수위원장도 하셨고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너무 강한 공격을 하는 거는 어찌 보면 자기 부정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네. 이게 인수위원장 마치신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또 안철수 후보도 오늘 또 이렇게 잠적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때릴 거면은 저는 젊은 패기로 또 서로 티키타카를 하면 되니까 네. 저를 때려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잠적한 행보는 경쟁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쉬시면서 생각도 추스르고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그런 시간 가지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선거 전략상으로는 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분석이 이를테면 뭐 그대로 전하면 이제 평론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반윤 낙인 이를테면 이런 질문이겠죠.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 그런 이를테면 친윤계 타깃이 되고 있다 보니 그 다음은 만약에 이제 천하람 후보까지 포함해서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반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저를 네.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는 그렇게까지 솔직히 말해서 관심은 없습니다. 정부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 대한민국 정부가 잘 돼가지고 지금 5년이라고 하는 골든타임을 저희가 잘 살리고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아주 유능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정권 재창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은 유한하지만 저희 당은 그 이후에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제가 하는 얘기 듣고 화를 내실지 어떨지 그걸 또 받아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저에게 직구를 던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진짜로 윤석열 정부 정말 어렵사리 저희가 되찾아온 보수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가가지고 그냥 대통령님 좋습니다. 윤핵관들 잘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거기에 줄 서는 사람만이 대통령을 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프레임 자체를 저는 깨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침 자막에 나오는데 아까 뉴스에서도 그렇고 천 후보께서 윤심파리 간신배들 발 못 붙이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한테 침 튀기기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자제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침을 튀기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지금 저는 정진석 위원장님 전당대회는 저희 당의 최고 수준의 논쟁과 경쟁의 장입니다. 여기서 금지 단어 정해놓고 최고 수준의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런 어떤 단어 쓰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네. 너무나 편향돼 있습니다. 저희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종북좌파라고 얘기를 나왔죠. 대통령실이었나요? 네. 그 얘기 나올 때는 왜 동료 의원에게 그렇게까지 심한 말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게 초선 의원들이 단체로 연판장 써가지고 정치적인 사기라 그랬나요? 그렇게까지 과다한 비판을 할 때는 정진석 위원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가지고 윤핵관 간신배 쓰지 마라? 아니 그 말을 금지한다고 해서 윤핵관 간신배가 잘못하고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겁니까?
저는 저희 당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물론 전당대회가 좀 원만하고 통합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위원장 정진석 위원장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번에 전당대회가 정말로 저희 당의 문제점을 잘 짚어내고 비전을 열어가려면은 오히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털어놓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국민들을 위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남았는데 끝으로 자,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당대표는 어떤 성격의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걸 도려낼 수 있어야죠. 힘 있는 잘못을 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이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잘못이라고 해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거 국민들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겁한 당을 어떻게 국민들이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경험이 제가 적습니다. 경험이 많은 가이드가 있고 경험이 적은 가이드가 있을 겁니다. 경험 많은 가이드가 그렇다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낭떠러지로 이끌고 있는데 낭떠러지로 갈 겁니까? 경험이 다소 적더라도 정상을 향한 정확한 길을 보여주는 가이드가 있다면 저는 그 가이드를 선택해 주십사. 그게 바로 천하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답형으로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내일 김기현 후보가 출연할 예정이거든요. 혹시 대신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물어봐 줬으면 하는 질문? 나경원 전 의원이 손 잡으면은 나경원 지지층이 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저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내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어선이 뒤집히는 사고로 승선원 여러 명이 실종된 지 사흘째입니다. 해경은 오늘 새벽에 이어서 정오를 전후해 선체 내부에서 승선원 2명이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 해역에서는 주변 수색과 함께 전복된 어선 인양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전남 목포 해경부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 현장에서 실종됐던 승선원 2명이 추가로 수습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중 수색을 벌이던 해경이 이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 2명을 수습했습니다. 이 실종자 2명은 발견 당시에 모두 호흡이 없고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국적의 5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지금은 배편을 이용해서 육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3시 20분쯤에도 이 선원 침실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됐는데요. 신원을 확인해 봤더니 이 선박 기관장인 65살 A씨였습니다. 앞서 구조된 생존 선원은 사고 전 A씨가 다른 외국인 선원과 차오르는 물을 퍼냈다고 했는데요.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들이 연달아 수습되면서 나머지 선원들도 선내에 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에만 실종자 3명이 수습돼서 청보호 전복사고 실종자는 6명으로 줄었습니다. 사고 당시 일부 선원은 해상으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해경과 해군은 함정 28척과 민간 어선 30여 척, 항공기를 동원해서 주변 수십 킬로미터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청보호를 인양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청보호를 본격적으로 인양하기에 앞서서 이 사전 준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선박을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이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 해역은 이 수중에 이 조류가 작업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여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그래도 조류가 다소 약해져서 선체에 유실 방지망을 씌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고 해상에는 68톤 예인선과 200톤 크레인이 인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모든 준비와 안전 조치가 끝나면 크레인을 이용해 사고 선박을 바지선으로 들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인양 작업을 서두르는 이유는 선체 내부 구조 작업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경이 사고 직후 수중에서 선체 내부 수색을 시도했지만 어구와 어망이 복잡하게 얽혀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게다가 선박이 이중 격벽 구조라서 선체를 뚫고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경은 선박을 아예 수면 위로 빼내서 내부를 수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일 거센 물살에 인양이 어려워지면
사고 선박을 상대적으로 잔잔한 신안 임자도 남쪽 해역으로 옮겨서 인양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 해경 전용부두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나연호 기자가 보도한 대로 이번 사고로 실종된 선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생還소식은 없습니다. 실종자 가족이 머물고 있는 대기실도 침통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성 기자입니다. 실종자 9명 가운데 맨 처음 수습된 선원은 기관장 김모 씨입니다. 아들 결혼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뱃일을 계속했다던 성실한 가장. 새벽에 의식과 호흡 없이 선원 침실 입구에서 발견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선박 통발어구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선내 선원 침실 입구 우연 쪽에서 이불, 그물, 로프 등 사이에 많게는 수십 년도 뱃일을 한 베테랑인데 가족들로선 현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들도 모두 숨진 상황이어서 신안군 수협 대기실은 적막감만 맴돌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이렇게 좀 찾아주시면 하는 바람이죠. 뭐 있겠습니까? 다들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점심 무렵 선실에서 실종자 2명이 더 발견된 뒤 가족들은 수색 현장을 직접 지켜보기 위해 경비정을 타고 사고 해역으로 향했습니다. 해경은 선체 인양이 끝나면 열흘 정도 더 해상 수색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한 채 이를 수용할지를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기습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와 유족 간 대치가 팽팽합니다. 서울시가 잦은 철거 시한을 연장하면서 당장 충돌은 피했지만 유가족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갈등이 길어질 조짐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기습적으로 설치한 서울광장 분향소. 서울시가 철거하라고 통보한 시한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시가 당장 강제 절차에 돌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충돌은 피했습니다. 시는 전례를 고려해 자진 철거 계고를 최소 2차례 한 뒤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허가 없는 불법 시설물인 만큼 충분한 계고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임도 분명히 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법령과 규정대로 하되 최근 판례를 보면 2회 이상 계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절대 철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들은 분향소가 시민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며 시가 주장하는 충돌이나 안전 문제는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이 광장에서 온전히 추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시 광장 앞에 11월 2일 날 합동 분향소 차렸던 것처럼 그때는 영정과 위패가 없었지만 지금 저희 아이들의 영정과 위패가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고요. 일부 유족들은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게 해달라며 시 청산으로 진입하다가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태원에 가까운 녹사평 역사 안에 추모 공간을 마련할 것을 거듭 제안하고 있지만 유족들은 지하 4층에 있어 찾아가기도 힘들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졸업식 특수를 맞이했지만 화훼 농가들은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인상에 자재비와 인건비까지 올라 삼중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경기 파주시 화훼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농가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곳은 장미를 재배하는 온실입니다. 4,000제곱미터 넓이에 달하는 온실 내부를 겨울에도 20에서 25도 정도로 맞춰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사용한 농사용 전기료가 720만 원,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보다 넘게 나왔습니다. 또 졸업식 특수를 맞이했는데도 이 불황 탓에 꽃 수요가 많지 않아 농민들은 시름이 더욱 깊은데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고지서를 딱 받아보고 이거 뭐야? 뭐가 잘못됐나? 놀랬죠.
비료도 2배로 오르고 인건비도 2배로 오르고 먹는 것도 아닌데 꽃은 경기 어려움 바로 타격을 받지요. 화훼 농가들은 추운 겨울에도 꽃을 재배하기 위해서 전기나 등유 난방으로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4분기 농사용 전기요금이 1kWh에 49.2원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12.3원, 30% 넘게 올랐습니다. 등유 난방을 하는 농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면세 등유 가격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달 면세 등유 가격은 1리터에 1,297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장미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수입 비료인 양액 등 자재비를 비롯해 인건비 등도 줄줄이 뛰었습니다. 문제는 올해 1월부터 농사용 전기료가 8% 가까이 또 올라 이 부분이 이번 달 고지서에 반영되면 난방비 폭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농가는 지난 주말 대출금 2천만 원을 들여서 온실에 보온용 커튼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난방비 지원이나 대출금 만기 연장 등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파주시 화훼 농가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올랐습니다. 특히 교통비는 쉽게 줄이기도 어려운 지출이라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살 직장인 오솔 씨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쌍문동 집에서 서초동 회사로 출근합니다. 독립을 미루고 부모님과 계속 함께 살면서 왕복 2시간 통근을 감수하는 건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집을 사거나 빨리 제가 자립을 하려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출퇴근하는 게 더 도움이 돼서. 하지만 곧 지하철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소식에 걱정이 늘었습니다. 날마다 고정적으로 나가서 좀처럼 절약하기 어려운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면 돈 모으기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월급이 오르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그리고 교통비 같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최대 400원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뒤 승객이 줄며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에 인상이라지만 시민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과 식자재 가격, 외식비에 이어 택시비까지 껑충 튄 터라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도 어렵다고 푸념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서울로 계속 통학을 하면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야 되는데 솔직히 알바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교통비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요즘에 가스요금까지 지금 대폭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정말로 죽어라 하는 것 같고. 고질적 적자의 원인을 손보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물가 상승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요금 인상을 단행하기보다는 무임승 같은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조금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칙과 대책이 나온 다음에.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말이 더는 농담이 아닌 요즘 서민의 발도 서민에게 부담되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부터 2달간 만 6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대면 면접을 한 결과 서울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6세였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인 만 65세보다 7.6세 많은 수치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연령 상향 기준으로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70세보다도 높았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의 83.7%는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답했고 일하는 노인 비율도 41.6%로 2018년보다 6.5%포인트 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을 완화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고 이른바 번호판 장사하는 지입 전문 회사를 퇴출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안전운임제 유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차례 파업을 벌였습니다. 우리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안전운임제가 일몰됐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표준운임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기존과 같고 오는 2025년까지 한시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화주와 차주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운임이 강제가 역시 되겠습니다. 화주의 편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방치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한 화주나 운송사에게 과태료를 물렸지만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사이 운임만 강제합니다. 화주에게 일감을 받아오지 않고 번호판을 빌려준 뒤 사용료 등을 챙기던 지입 전문회사도 손봅니다. 운송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운송사나 지입계약 때 화물차를 실소유자가 아닌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번호판을 회수합니다.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회수한 번호판으로 개인 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준다는 취지입니다. 25톤 이상 대형 화물차와 대형 트랙터에 운행 기록장치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판스프링 같은 화물 고정장치 낙하사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를 위해 화물운임 유가 연동 표준 계약서도 도입합니다. 화물연대는 화주인 대기업 입장만을 반영한 계약이라면서 화주 운임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화물 노동자 운임을 보장하는 건 현장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표준 운임제를 시행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생계형 대리운전자나 1인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 상품이 개발됩니다. 지금까지 대리운전 자동차 보험은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사고 횟수에 따른 단계별 할인이나 할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1인 가구가 중대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 대신 요양이나 간병 서비스 등을 직접 받는 보험 상품 개발도 추진됩니다. 최근 3년간 의과대학을 중퇴한 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지방 소재 의대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로학원의 공시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의대 중퇴자는 561명인데 이 가운데 74.2%인 416명이 지방의대 출신이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 등 의대 상위권 대학에선 중퇴자가 15명에 그쳤습니다. 의학계열 중도 탈락 학생 가운데 88.9%가 본과가 아닌 예과 재학생이란 점에서 미뤄볼 때 중도 탈락 사유는 부적응보다 상위권 의대 진학으로 추정됩니다. 4년제 대학 10곳 가운데 4곳이 내년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교육부가 신중하게 고려해달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물가 인상에도 오랜 기간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 재정 압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도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지원 방식 변화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천여 명으로 32주 만에 최소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석 달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했는데 한국은 제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먼저 신규 환자가 5천 명대까지 내려왔는데 발생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신규 환자는 5,850명으로 어제보다 8천여 명 적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선 1,000명, 2주 전보다는 3,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이후 32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89명으로 95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고요. 사망자는 18명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고령층의 계량 백신 접종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고위험군의 40%가 코로나19 면역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고령층 계량 백신 접종률은 35.1%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단장은 세계보건기구 WHO도 고위험군에 대해서 100% 접종률 달성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면역력을 가장 쉽고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계량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단장은 계량 백신을 접종하면 다양한 하위 변이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최근 계속 발표되고 있다며
이상 사례 신고율도 기존 백신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초 30%를 웃돌던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PCR 검사 전면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해 어제는 1.1%를 기록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방역 강화 조치가 조기에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춘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중국의 방역 통계가 안정적으로 계속 공개될지가 방역 완화를 결정하는 주된 고려 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해외 단체 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첫 중국인 단체 관광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해외 단체 여행 재개에도 당분간 한국을 찾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을 허용한 20개 나라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 3나라를 제외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순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재감염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반년 만에 5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코로나19 재감염 평균 소요 기간은 약 9개월로 지난해 7월에 5개월보다 4개월이 길어졌습니다. 이는 백신 추가 접종과 감염으로 얻은 기초 면역이 누적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서쪽 내륙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으면서 수도권 등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미세먼지가 대기는 정체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끄기 어려운 전기차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파에 충전 효율이 떨어지고 충전소가 부족한 문제도 있다 보니 전기차 업계에선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승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행 중이던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차를 물속에 담근 뒤에야 불을 껐습니다.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서도 불이 났는데 소방 인력이 3시간이나 물을 퍼붓고 나서야 껐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며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 사고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전기자동차 업계는 화재 안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을 점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전기차 충돌 시험을 진행할 정도입니다. 해외 업체들도 충돌 때 배터리 화재 억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연 자동차의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에 엔진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바로 이 지점에 금속 완충제를 갖춰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리튬 배터리로 가는 충격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금속 완충제를 정면과 측면 모두에 설치한 경우 화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전도 넘어야 할 고개입니다. 설 연휴 때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고속도로 충전소 부족과 긴 충전 시간 문제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전기 시설들이 수도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좀 정부에서 좀 확충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한파에 떨어지는 배터리 효율도 과제입니다. 업계에서는 보온장치 제공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옵션으로 적용되는 히트펌프를 국내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한국에서는 기본 사양으로 적용했습니다. 히트펌프를 통해서 주행거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업계가 소비자 불안을 잠재우고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국인 시리아에서 600명 가까이 숨지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부상자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진으로 많은 건물이 무너져 희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인명피해가 상당한데 지금까지 파악된 집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에서 500명을 훌쩍 넘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는 560명으로 늘었는데 시리아만 300명에 가깝습니다. 튀르키예는 말라티아와 우르파, 오스마니에 등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현지 관리는 진앙에 인접한 말라티아 지방에서 최소 130채의 건물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리아 당국은 현재까지 시리아에서 300여 명이 숨지고 6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는 특히 알레포와 하마, 라타키아의 피해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진이 사람들이 한참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새벽에 발생했고 또 구조 활동이 막 시작된 터여서 희생자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력을 다해 재난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한국인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 새벽에 일어나서 피해가 컸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은 현지 시간 6일 새벽 4시 17분쯤 일어났는데요. 튀르키예 동남부 도시 가지안테프로부터 서북쪽으로 약 33km 떨어진 내륙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발생했습니다. 관측된 진앙의 깊이는 18km입니다. 가지안테프는 튀르키예의 제조 중심지로 남쪽으로는 시리아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날 지진은 약 1분 동안 이어졌는데 소셜미디어에는 주택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붕괴된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지진이 잦은 나라인데 이번 지진은 84년 전에 기록된 역사상 최악의 지진과 같은 위력으로 분석됩니다. 진동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뿐 아니라 인접 국가인 레바논 등지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이탈리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보다 인명피해가 큰 시리아는 강추위와 폭풍으로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13년째 계속된 내전 때문에 손상이 심한 건물들이 지진 충격에 쉽게 무너져 피해가 더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선입니다. 네, 미국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군에 격추돼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네, 중국이 과잉 대응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은 풍선 잔해를 수거해 침투 의도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 해군 구축함과 순양함이 잔해 수거 등을 위해 대서양에 대기한 가운데 스텔스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 한 발이 정찰 풍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를 관통합니다. 지난달 28일 풍선을 처음 포착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격추입니다. Gosh, it was almost like a moving cloud coming down. And then the smoke was gone and it just started slowly going down further out towards the ocean. 버스 3대 정도의 크기인 풍선의 잔해는 최소 약 11km 반경에 떨어질 수 있어 바다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미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잔해는 수심 약 14m 정도의 얕은 곳에 떨어져 회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연방 수사국과 함께 풍선의 잔해와 정찰용 장비 등 정보 가치가 있는 물체를 수거해서 침투 의도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Who sent the balloon into American airspace? I mean, that's an illegal act. I mean, this is U.S. territorial airspace. AP통신은 필요시 잠수부와 무인 함정도 동원될 예정이며 단기간에 수거를 완료할 것으로 당국자들이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격추를 지연하는 동안 정찰 풍선을 면밀히 관찰해서 정보 수집 능력과 기동 방식 등을 일정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as certainly trying to make a statement and test the water and see how the US would respond to this. 기상관측력 민간 장비라고 주장해온 중국은 격추는 국제법에 어긋나는 과잉 반응이라며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풍선은 매달린 장비 중에
통상 기상 관측이나 민간 연구용으로는 쓰이지 않는 장비가 탑재됐을 뿐만 아니라 비행 고도와 거리를 확대한 정교한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어선 전복 사고, 청보호 관련 속보가 추가됐습니다.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 1명이 추가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서도 선체 내부에서 승선원 2명이 수습된 바 있는데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자 1명이 더 발견되면서 지금까지 실종자는 총 4명이 수습이 됐고 아직 5명의 실종자를 찾는 수색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들으신 대로 미국 본토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발견돼 격추된 가운데 미국 의회 측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양당이 모두 대중국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I am announcing today that the full Senate, all senators, both parties, will have a larger and full China briefing next week. And the briefing involves where we stand with respect to China on everything from surveillance capabilitie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to advanced weapon systems and other critical platforms. We sent a clear message to China that this is not acceptable. We protected civilians. We gained more intelligence while protecting our own sensitive information. As I said yesterday, I strongly condemn President Xi's brazen incursion into American airspace. 네, 미국 내부에서도 정쟁 또는 책임 소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정찰 풍선 문제로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미국과 민간용이라는 중국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풍선의 정체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성웅 해설위원실장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문제로 외교 일정도 연기가 될 만큼 미중 간의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이 전투기를 출동해서 풍선을 격추시켰는데 그 고도가 18km 상공이라고요? 네, 굉장히 높은데 사실 항공기도 한 10km에서 12km 정도에서 비행을 한다 그래요. 예. 그보다 그 기구가 훨씬 더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혹시 보인다고 총을 쏘지 마라. 총이 날아가지 않는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을 정도인데요. 네. 토요일 날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이제 미국의 그 전투기, 최신의 전투기가 접근해서 이거를 격추시켰는데 저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저걸 저렇게 폭파시켰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중요한 장비들은 폭파되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예. 저걸 이제 발사한 미사일은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이라고 보통 미국 전투기 양쪽에 달려있는 좀 가느다란 그런 미사일인데 그 전투기들이 공중전을 할 때 상대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미사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딱 격추가 되면서 하강을 해서 떨어지는데 저기가 사실 미국의 영해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구가 정찰 풍선이 미국 내륙을 지나서 바다 쪽으로 나오자마자 격추를 한 거죠. 굉장히 정교하게 시간을 기다렸다가 격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부 외신에서는 그 정찰 풍선이 한반도 인근도 지나갔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게 BBC에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역추적을 하면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그게 중국 중부에서 출발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게 몬태나에서 발견된 게 2월 1일이거든요. 그때 그 사이의 기간 동안을 이제 역추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쪽에서만 이제 본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먼저 얘기하면 1월 28일 날 저 알류산 열도라고 길게 섬이 연결된 게 있는데 그 위에 미국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게 알래스카의 영토 가운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쪽으로 들어오죠. 그게 1월 30일입니다. 이틀이 걸려서 들어왔고 그래서 이쪽 동부 말하자면 캐나다 쪽은 서부죠. 서부 해안을 따라 쭉 내려오다가 2월 1일 날 미국 본토로 들어오는데 아이다호 북쪽 영공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물론 알래스카도 영공이지만 여기는 이제 본토의 영공이죠. 잠깐 거쳐서 몬태나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한 사흘 동안 내륙을 지나서 동쪽에 캐롤라이나
북쪽, 정확히 말하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북쪽 해안에 왔을 때 격추시킨 거죠. 이렇게 이제 행로를 볼 수 있는데 한국 거를 이제 보면 이게 이제 BBC에서 기상 전문가 댄 셰터필드가 추정한 거를 보도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왔을지 한번 추정해 보자. 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했더니 이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 본토 중앙에서 나와서 한반도 남쪽을 스치듯 지나가서 일본을 열도를 관통해서 알래스카 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추정이 된 거냐면 몬태나에서 지상으로부터 14km 정도 상공에서 이게 입자들, 그러니까 먼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게 노아라는 미국 그 해양 기상국이라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 분석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네. 거기서 하나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면 이게 어디서 왔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모델인데 그걸 역추적해 보니까 중국 중부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도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거를 올려놨는데 본인이 이제 그 개인 SNS 계정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 공식 입장은 국방부에서는 한국의 영공을 통과한 적은 없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입니다. 그런데 풍선이다 보니 바람의 방향하고 좀 따라갔나 봐요. 역추적. 그렇습니다. 그걸 정확히 역추적해 보니 저런데 BBC도 그랬습니다. 이게 추정한 것이 정확한 건 아닐 수 있다. 네. 아무튼 풍선은 추락을 했고 잔해 일부가 이미 수거됐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던데 네. 잔해 수거 부분은 좀 진전이 있는 건가요? 그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APTN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현지 그 해안에 사는 낚시객이 미 해군이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이는 거를 본인이 UGC로 찍었습니다. 개인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아마 찍은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미 해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뭔가를 바다 위로 가지고 오는 걸 본 거예요. 그것도 네. 아마 화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미틀비치 보트 선착장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가지고 오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이 찍은 거에 따르면 풍선이 이제 바람이 빠진 모습이라든지 거기에 달려 있는 어떤 그 뭐 상자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작은 크레인 같은 것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APTN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해보니 미 해군이 맞고 거기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이게 이제 뭐 일부가 끌어올려진 것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그 지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 18km 상공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추락이 됐는데 이게 영해 안에 그러니까 12해리 영해 안에 한 키로수로 따지면 한 20km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정확히 이렇게 내려앉았고 현재 수심은 한 11m 정도. 뭐 바다로 치면 그렇게 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뭐 구축함, 순양함, 최신의 함정들을 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게 건져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선이 아니잖아요. 버스 네. 한 두세 대 규모의 어떤 대형 풍선인데 미국이 지금 이 잔해들도 그렇고 수거한 것들을 분석하면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볼까요? 당연히 이게 처음에 미국은 스파이 벌룬이다. 그러니까 첩보 풍선이다. 정찰 풍선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카메라가 달렸을 텐데 어떤 카메라가 어떻게 달렸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보내는 송신하는 그 어떤 통신 장비 이런 것도 있을 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레이더도 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BBC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로 데이터 궤적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주로 볼 것 같은데 저기 태양 전지판이 달려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뭐 그런 것도 이제 보면은 연료는 어떻게 또 그 보급을 받았는지 자체 물론 생성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다음에 상승이나 하강이나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건지 이런 것들도 볼 것 같은데 아마 또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장비에 그 표시된 어떤 그 기업이나 정부 기관의 표시라든지 이 장비의 어떤 그 생산을 어디서 했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주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미중 간의 어떤 신경전, 외교적 갈등과 관련된 뉴스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뉴스가 나왔거든요. 결국 누가 왜 보냈느냐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뭐 기업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용이다, 군사용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미국 측에선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기사를 보면 미국은 이거를 가져가서 아까 이제 수거했다는 일부 잔해를 가져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 FBI에서 직접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버지니아주라고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 위쪽에 있는데 관티코 FBI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길로 가져가서 조사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상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맞는지
그다음에 군사용 목적은 아닌지, 혹은 뭐 이 안에 촬영된 영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텐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게 기상용이든 군사용이든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건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 레이더라든지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달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풍선이 공중에 높은 그 고고도에 떠서 이것을 어떤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 정도는 기본이고요. 띄웠다는 건 촬영하려고 띄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본인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중국은 기상과학 관측용으로 주장할 테고 미국은 이거는 군사용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요. 설령 이게 기상 관측용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그건 위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중국은 끝까지 이건 민간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또 기업이 띄웠다 이렇게 중국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만약에 국유 기업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이것은 기업의 어떤 순수 민간 과학용이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어떤 불만들도 많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경찰 풍선이 본토를 휘젓고 다니다 보니까 그럼 불만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공화당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화당은 뭐 지금 사실 미국 내 반중 여론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비슷할 것 같은데 특히 공화당이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이것은 뭐 당연히 정찰 풍선이고 특히 이제 핵무기 기지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거의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몬태나에 그게 이제 미니트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최신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련이나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을 겨냥한 건데 거기에 사일로 그러니까 지하 경납고가 있는 쪽이 그 이 비행 궤적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이걸 뭐 당연히 이것을 이제 군사용이라고 보고 이걸 보자마자 내륙에서 격추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 행정부는 이게 이제 군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를 건 없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우리가 포착해서 격추할 수 있으니 시간을 잡아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격추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국 그러니까 위협이 되는 중국이 그 비행체를 영공 안으로 집어넣은 거 이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처음입니다. 이것이 군사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이걸 격추시키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데 공화당이 반대하는데 이걸 그냥 뒀다면 아마 행정부가 굉장한 비난에 직면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격추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시간에 1분 정도 남았는데 자 미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시각도 있던데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중 관계 전망까지 좀 함께 짚어주시죠. 이게 그런 얘기가 처음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미국이 알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 근데 이제 그것을 생각할 때 근거가 뭐냐면 2001년에 미국이 정찰기, 정말 최신의 정찰기로 중국 해안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내륙 한 200km가량까지도 군사시설을 정찰을 하는 거예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찰기는 영해를 들어가진 않아요. 영해까지 직전까지 갔다가 유턴해서 나가고 이런 거를 하는데 2001년에 이렇게 근접해서 들어간 미국 정찰기가 중국 전투기와 충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투기가 추락을 했고 조종사가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 정찰기를 하이난 섬에다 강제 착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런 명백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미국도 이 정찰 활동에 대해서는 좀 접어두고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중국은 그 정찰기를 돌려주기 전에 어떤 미국의 유감 표명을 받았고 그다음에 정찰기를 해체해서 줬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양국 간의 어떤 그 알력이 되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는 이거 우리도 사실 정찰하는데 미국도 정찰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칫해서 우발 충돌이 날까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블링컨 장관이 방중 일정을 연기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양국 간의 뭐 어떤 굉장한 그 외교적인 그 첨예한 문제로 저는 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한 그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미국이 이미 넘어온 걸 알았기 때문에 풍선이 이미 그 비밀 보호 조치를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정보를 중국이 가져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미국의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강성우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벤츠 공식 대리점을 통해서 차를 사려다가 대금만 떼이고 차는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딜러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잠적해버린 건데 대리점이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제보는 Y, 김다현 기자입니다. 오모 씨는 재작년 벤츠 차량을 사기 위해 공식 대리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차가 곧 나올 거라는 자동차 딜러 A씨의 말에 이듬해엔 8천여만 원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출고일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돈을 보낸 계좌는 A씨의 개인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단 반도체 대란으로 해서 차가 좀 지연이 된다고 했고요. 일단 또 그리고 22년식 대비 23년식 차량으로 해서 받는 게 저한테는 더 좋다고 해가지고서 기다렸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최근 대리점에 연락한 오 씨는 A씨가 회사를 떠났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른 고객의 돈을 가로채 불미스럽게 퇴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A씨가 퇴사해 담당 딜러가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딜러가 퇴사한 것도 모른 채 엉뚱한 계좌로 거액을 보내고만 오 씨. A씨는 이제 연락도 되지 않고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 벤츠코리아는 판매사와 관련된 일이라 책임질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고 대리점과 차량 판매사도 말을 아끼며 피해 변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짤막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고 하니까 더 이상 소환은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요. 법률 전문가들은 대리점과 본사에 직접 형사 책임을 묻긴 어렵더라도 고객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약 진행 상황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정황은 있다고 지적합니다. 딜러의 계약 체결 수와 입금 처리, 출고 상황 등을 잘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또 같은 판매사의 다른 대리점에서도 딜러가 고객 20여 명의 차량 대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고 현대차 본사 소속 직원이 고객 돈을 빼돌려 입건되는 등 최근 비슷한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영업사원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건데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소비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어 보상이 쉽지 않다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고도 아동 관련 기관에 일하던 14명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기관과 소재지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설 명단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해 일하다가 적발된 곳들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동 관련 시설에서 근무하던 14명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은 어린이집과 학원, 체육시설 등이 포함되는데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38만 6천여 기관의 종사자 260만여 명을 조사한 결과 14명이 확인된 것입니다. 시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에 6명, 교육시설에 4명,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각 1명씩 운영 또는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 선고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이내에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적발된 사람이 일하던 시설에 대해 기관 폐쇄나 운영자 변경, 취업자 해임 등의 조치를 이미 했거나 곧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 채용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서 운영이나 취업 중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범한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조금 더 취업 지원 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제도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이름과 지역 등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충북 괴산에 무게만 43톤에 달하는 초대형 가마솥이 15년 넘게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최근 이 가마솥의 위치를 옮겨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괴산 출신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단호히 반대 뜻을 밝혀 논란입니다. 이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름 5.68m, 높이 2.2m, 둘레 17.8m의 국내 최대 규모 가마솥. 지난 2003년 국민화합을 도모하자는 김문배 전 괴산군수의 제안으로 2년이나 걸려 제작됐습니다. 제작비 5억 원에 43.5톤의 주철이 사용됐는데 일부 주민은 자기 집에 있던 고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만드는데 4번 실패하고 5번째 됐고 그다음에 본체를 2번 실패하고 7번째 됐는데 이런 어려운 것도 국민들의 의지, 그 성원이 이런 큰 일을 해냈다. 어렵게 가마솥이 완성됐지만 막상 활용은 안 됐습니다. 국민 화합 차원에서 밥 짓기, 옥수수 삶기 등 이벤트에 사용해봤지만 가마솥 바닥이 두꺼워 조리가 잘 안 된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이 괴산군 가마솥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는 특별한 쓰임새 없이 괴산군이 유지 관리만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최근 송인원 괴산군수는 가마솥을 지역 대표 관광지인 산막이 엑길로 옮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주민 성금까지 들어간 가마솥을 마냥 내버려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송 군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괴산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SNS에 초대형 가마솥은 그 자리에 영구 보존해야 한다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예산의 거대한 낭비와 허위의식의 초라한 몰락을 보여준다며 지난 잘못을 경계하는 설치 미술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가마솥을 지켜본 괴산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아야 하니까 그 산막이 옛길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좀 놔도 사람들이 좀 지나다니는데 놓으면 좋긴 좋겠는데 그래도 돈 들어가니까 안 놓겠지. 국민 화합을 위해 만들었다는 가마솥이지만 15년 넘게 용도를 찾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북한이 농업 문제만을 위해 이달 말에 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전원회의를 2달 만에 또 여는 건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를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서 안남미로 불리는 장립종쌀을 사상 처음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립종쌀은 주로 동남아에서 애용하는데 찰기가 적은 게 특징입니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장립종쌀 수입에 나선 건 식량난과 경제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2년도 451만 톤이었고 그 전해 21년도에는 469만 톤이었습니다. 다소 3.8% 정도의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도스도 북한의 식량 사정을 재앙적인 대기근을 겪었던 1990년대 이후 최악으로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식도 나오지만 북한 스스로 농사가 절박한 과제라고 공식화한 점을 보면 대규모 식량난에 부닥친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농업 분야 단일 의제만으로 이달 말 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면한 농사에 필요한 해당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절박한 초미의 과제로 나선다. 2달 만에 다시 전원회의를 여는 건 이례적인 일로 식량난에 따라 민심도 악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상대적으로 이 농업 문제와 관련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뭔가 초조감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지금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식량난에 처했더라도 도발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기강을 다잡기 위한 수단으로 오히려 군사적 카드를 더 꺼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군대를 재집결시켜 대규모 공세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주택이 러시아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하르키우에 있는 대학도 러시아 미사일 공습을 받아 일부 건물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됐습니다. Це третє влучення за війну.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네츠크주 도시 바흐무트에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흐무트는 동부 돈바스 핵심 거점이어서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전쟁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점점 더 많은 병력을 추가해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털어놓았습니다. Мені часто доводилося говорити, що ситуація на фронті жорстка і що ситуація стає жорсткіше. 여기에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 예비군 동원용으로 확보한 병력을 추가 투입해 군을 재편하면서 우크라이나 5곳 동시다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현지 시간 5일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Ми заодно партнерам офіційно завжди стверджуємо, що ми беремо на себе зобов'язання не застосовувати зброю від іноземних партнерів по території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최근 미국은 22억 달러 규모의 추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패키지를 준비 중이며 지원 대상 중에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km에 이르는 로켓 시스템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나 인터넷의 첫 등장만큼 중요하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요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가 등장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이폰 이후 가장 큰 혁명이라며 글로벌 기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 챗 GPT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챗봇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고객센터나 은행에서 채팅을 통해 업무 시간 등을 물어보면 자동으로 응답해주는 서비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미국 기업 오픈 AI에서 이 출시한 챗 GPT는 챗봇의 AI를 접목해 기존보다 훨씬 진화된 검색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둑 AI 알파고와 작동 원리가 비슷한데요. 알파고가 사람의 대국을 데이터로 여러 바둑의 수를 스스로 학습했다면 이 챗 GPT는 인터넷에서 얻은 수많은 사람들의 각종 질문과 답변, 문장들을 수집하고 스스로 익히는 강화학습을 거듭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렇게 강화학습을 거듭한 챗 GPT는 사람의 버금가는 정교한 대화 능력을 구사합니다. 사람처럼 시를 짓기도 하고 코딩과 작곡 등 창작 능력도 상당한데요. 프로그램 개발 영역만 본다면 막 학부를 졸업한 개발자보다 뛰어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혁신을 마주하다 보니 학계와 산업계도 분주한 모습입니다. 챗 GPT가 학술지를 참조해 만든 논문 초본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모두 통과하고 전문가마저 속을 정도로 정교해진 데다 최근엔 미국 로스쿨과 의사 면허 시험도 통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챗 GPT를 베껴 숙제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챗 GPT 접속을 차단하고 직접 손으로 쓴 논문과 구술 시험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더 빠르게 충격파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색 시장에서는 챗 GPT의 등장으로 구글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급해진 구글도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대응 방안들을 논의하는 한편 챗 GPT 개발사 오픈 AI에 꾸준히 투자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구글을 누르고 검색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3년은 AI를 둘러싼 거대 기업들 간의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챗 GPT의 등장이 글로벌 산업계를 새롭게 재편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달 말에 열릴 G20 재무장관 회의 때 함께할 개도국 부채 회의에 참석한다고 IMF 총재가 밝혔습니다. 1대1로를 내세우며 개발도상국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준 중국은 그동안 채무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리랑카는 2017년 한반 토다 항구 건설 과정에서 중국의 진비 14억 달러를 갚지 못해 중국 항만공사에 99년간의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스리랑카는 지난해 4월 일시적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2013년부터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잇는 이른바 1대1로를 추진하면서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자금 지원을 해왔습니다. 중국은 서방 주도의 국제기구와 달리 돈을 지원하며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의 손길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초 자금 사정이 좋지 않던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스리랑카처럼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개도국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국이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중국은 그동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중국은 1대1로가 빚의 즉 채무의 함정을 만든다는 서방의 지적에 완전히 거짓이라며 1대1로는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이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한다고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공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현지 시간 5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에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25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부대 행사로 개도국 부채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 중국의 재정부장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최고 권위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 수상에 3번째 도전했지만 후보에 오른 3개 부문 모두 불발됐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전 열린 그래미 어워즈에서 BTS는 영국의 밴드 콜드플레이와 함께 만든 마이 유니버스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지만 샘 스미스의 언홀리가 수상자로 호명됐습니다. 철벽 블로킹으로 상대 공격을 막고 몸을 날리는 수비로 팀을 위기에서 구하는 정대영. 1981년생 워킹맘인 정대영은 또래들이 다 떠난 코트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통산 5,500득점! 정대영의 시간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기마다 너무 재밌고 저희가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경기 한 경기 너무 소중해서 지금이 더 배구의 매력을 많이 느끼고 또 더 재밌고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수 겸 코치 현대캐피탈 여우연의 활약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45살로 현역 최고령이지만 당당히 리시브 효율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우연의 디그 하나가 포인트를 만듭니다. 여우연 78년생. 지금 사실 경기 끝나는 거였었거든요. 외국인 선수 야스민의 빈자리를 빈틈없이 채운 86년생 황현주의 활약도 빛납니다. 제2의 전성기에 꽃사슴 대신 노경이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실력에 경험까지 갖춘 베테랑들의 활약이 겨울철 최고 인기 스포츠 배구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6년 만에 프로축구 K리그로 돌아온 황의조가 전지 훈련을 떠나는 FC 서울 선수단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어제 노팅엄 포리스트에서 6개월 단기로 임대가 확정된 황의조는 전지 훈련지인 일본 가고시마로 떠났습니다. 황의조는 FC 서울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6개월 동안 경기력을 많이 끌어올릴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여자 탁구 에이스 신유빈이 1년 반 만에 뒤늦게 나선 한국 프로탁구 리그 데뷔 무대에서 2승을 올렸습니다. 대한항공 신유빈은 어제 광교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포스코 인터내셔널전에서 1번 단식 김나영, 4번 양하은을 차례로 제압하며 손목 부상 회복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공기가 더 부드러워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0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아 추위가 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10도까지 크게 오르는 등 마치 초봄처럼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중부 곳곳에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특히 경기와 인천, 충북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인데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이어 그 밖의 중서부 지방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밤 9시까지 이들 지역에서는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이 단축되고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륙이 점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늦은 오후부터는 영동 지방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0도, 대전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5에서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0도, 대전 11도, 광주와 부산은 1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